안녕하세요. 라디오 방송 오늘의 팟캐스트 인문학 산책입니다. 저희는 체게바라와 여행하는 법의 저자 지승철, 이윤경이라고 하고요. 매주 금요일 청취자분들과 유쾌한 소수자들을 만나는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승철, 이윤경의 인문학 산책 그 세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수자란 사회적 약자나 양적 소수가 아니라 특이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으며 또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특이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대기, 동물대기, 노숙인대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성대기, 장애인대기, 이주민대기, 투명인간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대기부터 살펴볼까요? 대기 개념 중에서도 여성대기는 무척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미니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들레지와 가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대기는 뭔가요? 예, 들레지 가따리는 여성대기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들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들꽃들은 한 뿌리에서 꽃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한 뿌리에서 암술과 수술을 가진 꽃들이 함께 나옵니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어떤 생명이 들꽃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내부에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강도에 따라서 여성성이 강하면 여성이라는 어떤 특질을 갖게 되고, 남성성이 강하면 남성이라는 섹슈얼리티를 갖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꽃들의 양성성은 우리 모두가 바로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왜 여성대기를 얘기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점을 들레지 가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대기가 아니라 여성대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남성대기가 아니라 여성대기인 거죠. 왜 여성대기인 거죠? 이 여성대기는 들레지 가따리에 의하면 여성대기가 카프카의 벌레대기, 카프카의 동물대기, 베게트의 야채대기, 프루스트의 성자대기로 향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식물, 동물, 광물, 사물, 생명 등의 잠재성을 깨닫는 게 바로 여성들의 섬세한 감수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어떤 점을 밝힌 것이죠. 바로 세상의 미시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섬세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여성성에 담겨져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가따리는 여성대기를 엥게성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소수적 성으로 향하는 문턱에 바로 여성대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 안에 있는 다채로운 성으로 향하기 위해서 먼저 여성대기라는 신체 변형, 사랑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여성대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GBT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의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부드럽고 섬세하고 미시적인 그런 감수성이 우리의 다채로운 성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철학에서는 이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이성주의랄지 정신중심, 개념중심 이런 사유가 나타나는데요. 여성대기는 서구 철학의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 이성보다 감성을, 또는 이성보다 욕망을, 정신보다 신체를, 개념보다 직관을, 또한 개념보다 감각을 중시하는 전통으로 저희를 인도합니다. 즉 서구 철학은 남성들만의 사상적 체계였다고 생각되고요. 남성들의 개념적 질서와 어떤 의미와의 질서, 의미와는 바로 여기서는 권력입니다. 권력의 질서에 의해서 여성의 감각적이고 촉각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또는 욕망에 기반한 그런 질서들을 억압해왔던 역사였습니다. 저희는 여성대기를 통해서
남성들의 망원경이 아니라 미시 현미경을 갖게 된다. 아주 세밀한 초극 미세라고 불리는데 초극 미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작은 어떤 것들을 보고 사소한 것들, 섬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세 현미경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 세상의 성은 그러니까 남녀가 아니고 N개의 성이 있고 그것이 여성성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갈 때 더 이상적인 어떤 아까 얘기했던 초극 미세적인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고 감성적이고 그러면서 벌레되기, 뭐 야채되기, 성자되기 이런 것들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여성되기, 그러니까 여성성으로 향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남성들은 사실은 보편어법, 그러니까 무시간적이고 무역사적이고 무장소적인 보편어법을 사용한다 할지 또는 어떤 뭐랄까 형이상학적 질서, 화의를 묻는 질서인데 여성들은 반대로 차이와 다양성이 만개하는 풍부한 어떤 미시세계를 얘기하고 반대로 그 화의가 아니라 하우 어떻게 그러니까 본질보다 작동을 묻게 되는 게 여성의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바로 여성의 질문이고 하우의 질문이라는 거죠. Y를 묻는 남성적인 질문이라 하면 본질을 왜 먹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 먹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남성적인 질문이라면 여성은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질문들인 거죠. 그런데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우리 안의 소수성, 그러니까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특이성 중에는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노숙인도 있고 그리고 여성성도 있다. 그것은 아무리 마초인 남성에게도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되기라는 것이 과정적이고 진행형적인 거기 때문에 1%라 하더라도 그게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마초인 남성에게도 세상의 미시적인 것을 보고 여성의 섬세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거죠. 1% 정도라도 어쨌든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되기의 상태로, 그러니까 되어가는 과정태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자기가 더 그 능력을, 그 아이템을 더 관리를 잘 한다면 여성되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것을 더 섬세하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천이 필요하고 변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하신 말씀은 기존에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젠더 이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페미니즘 이론으로 여성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이 신체적 성으로서의 섹스와 그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방금 들려지 갖다리게 얘기했던 섹슈얼리티의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인데 문제는 섹스와 젠더는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영역이라면 섹슈얼리티는 특이성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들려지 갖다리 여성되기 여성성의 양성성의 일부로서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섹슈얼리티의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주체 영역만이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주체성, 특이성 논의로 이행해 보자고 들려져 가다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 3세대 페미니즘 논의하고 주디스 버틀러나 다양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이미 그 들려지 가다리의 주체성이자 특이성으로서의 여성성의 논의까지 이미 진입해 있고 어찌보면 들려지 가다리의 논의는 그것과 공명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각에서는 그 문제의식이 대부분 젠더 불평등에 맞춰져 있는데 그 들레즈 가다리의 여성되기는 더 소수적인 성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성소수자 이론의 입장에서 얘기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분명히 그 들러지 갓다리 여성대기의 부분은 N개의 성의 문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소수자 운동의 지평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의 성평등의 지평이 성소수자 운동의 무지개의 지평, 무지개 행동의 지평으로 개방됩니다. 가다리 절친이자 그 프랑스 동성애 활동가인 옥갱게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지면에서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동성애로부터 결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소수적 성은 이런 어떤 공동체 사회를 특이성 행사를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잠재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는 우리와 별도로 있는 어떤 이질적인 어떤 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내재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삶의 내부에는 이 잠재성이 아니라 현동성, 현실성으로서의 LGBT라는 특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타자로 식별하고 아주 다른 존재, 식별된 존재 이런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성소수자로 바라보면서 환대하고 보듬자라는 게 들러지 갓다리의 주장이고요. 이런 점에서 소수자성은 우리 자신의 신체의 잠재성마저도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성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성되기는 여성의 어떤 특이성을 보여주나요? 여성은 그 공유지에서 생태적 지혜를 쌓도왔던 그런 어떤 주체성입니다. 공유지, 그러니까 하천, 산림, 바다 이런 데서 자신의 생태적 지혜로서의 약초, 발효, 종자, 보관, 요리, 식생 등의 지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생태적 지혜는 감정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만지고 보고 촉지적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체가 변형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늘어날수록 지혜로워지는 그런 구도를 그립니다. 젠더로서의 여성이 아니고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사랑하고 아주 미신적인 영역에서 그 사랑함으로써 지혜로워지는 어떤 그런 영능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서의 그 여성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회적인 성이 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그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니 잠깐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 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되기는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되기는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세 이상의 노인들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할 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식별하고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어우러지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으로서 장애인 되기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두가 장애인이다. 모두가 장애인이고 모두가 미쳤다. 이런 어떤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급진적으로 타자가 아니라 모두가 그 장애의 속성을 갖고 있고 또 정신장애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 되기, 뭐 동물 되기, 노숙인 되기, 여성 되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내 안에 그 소수자적인 측면, 아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노숙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 장애인도 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장애인 되기에 대해서 들레즈 가따리 이론에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실제 신체의 경우에도 장애인 되기가 있지만 사회적 신체를 다룰 때에도 그 사회적 신체로서의 장애인 되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서 기관음 신체라는 개념이 들레즈 가따리에 의해서 제한되는데요. 어찌 보면 이 장애인의 신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제도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공동체적 노력에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레즈 가따리 청개국 원을 보다 보면 이 기관 없는 신체라는 개념이 이 눈에 띕니다. 근데 기관 없는 신체, 어찌 보면 색다른 개념인데요. 그것은 기능과 기관이 미리 결정돼 있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신체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 발생할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는 신체, 어찌 보면 알 상태의 신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공동체에서는 누가 손이 되고 누가 발이 되고 누가 스피커가 되고 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관이나 기능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불쑥불쑥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신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의 신체가 사실상 공동체 신체와 같은 상태의 기관과 기능이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들레즈 가따리는 기능이나 기관이 불쑥불쑥 생성되고 장착되는 공동체를 뭐 괴물이다 이렇게도 묘사하는데 그런 것은 뭐 굉장히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체 유연성과 탄력성, 횡단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유능함이 무능함이 아니라 유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거리에 뛰지 않을 정도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차별에 공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차별금지법이랄지 장애인이 입장이 돼서 정말로 배려하고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어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기체로서의 신체가 아니라 기관 없는 신체를 염두에 둔 사회, 공동체적 신체를 염두에 둔 사회일 때 바로 그 사회가 바로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기관 없는 신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자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를 신체에 비유를 합니다. 그 국가론에서. 그래서 그 국가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철학자고 팔 역할을 하는 게 검투사고 발 역할을 하는 게 노예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어떤 신체로 이 국가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지배하기 딱 좋고 신체가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들레즈 가따리의 통찰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팔이 오히려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이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미리 결정돼 있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국가화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적인 어떤 질서를 더 중시하면서 신체에도 공동체에 적합한 이런 어떤 신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바로 기관 없는 신체입니다. 물론 기관 없는 신체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왜냐하면 뭐 기관이 없다면 혹시 폐색되고 협착된 그런 신체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지만 이 기관 없는 신체는 잠깐 등장하는 배치가 재배치될 때 잠깐 등장하는 어떤 이 그 신체고
우리가 잠드는 것도 어찌 보면 기관 없는 신체의 알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배치돼서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배치를 통한 이 그 공동체 미시정치에서는 기관 없는 신체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훈육사에서는 아주 막 그 억압과 훈육 속에서 그 마주적 신체 속에서 시원적 신체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억눌려진 상황에서 시원적 신체와 마주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횡단하고 이런 공동체적 신체 속에서도 재배치 과정에서 기관 없는 신체라는 시원적 신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레지 같다의 특징이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대 정상인이라는 구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 있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비장애인이란 아예 없다고 얘기하시는 듯 들립니다. 우리 신체 각 부위의 기능상의 고정관념을 없애고 보다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장애인 되기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좀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도래할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프고 다치고 병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인 되기의 적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브리콜라주는 몸과 사물을 색다르게 결합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브리콜라 내에서 유래합니다. 신체는 정해진 기능에 따라 작동하는 유기체적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 늘 생성하고 새로운 기능과 기관을 늘 만들어낼 수 있는 신체의 상태가 바로 브리콜라주의 신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아무런 재능도 갖지 않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 브리콜라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오히려 브리콜라주라고 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노숙인 대기에서 난민 문제는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주민 대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이주민 대기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통합된 세계자본주의나 현존 세계자본주의는 분리차별 배제라는 미시파시즘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랙시트하고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례인데요. 국경을 넘어서 자본의 세계화라는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니라 노동의 세계화 그리고 민중의 세계화라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주 현상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통제하고 배제하고 분리하겠다는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리라는 방식은 미시파시즘을 통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는 착취로도 유지되지만 차별로도 유지되고 분리로도 유지됩니다. 이 분리의 경우에는 막스의 자본론 1장 상품장에서 보여줬던 이론적 이상 상태의 모습에서 상품을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도 약간의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주민 대기는 늘 이동 중에 있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삶과 같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들레지 같다는 노마드라고 얘기하죠.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건데요. 이 유목민이라는 것은 낯선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주민들 그리고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유동적인 주체성으로서의 모습이 노마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사람에게도 이주민의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독일 탄광에 가기도 하고 독일에서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사를 짓는 이주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주민이 되었던 역사가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주민이 일자리를 뺏는다. 이주민 지구는 범죄 우발 지구다. 라는 식별과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온존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이주민 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길 위에 선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바로 과정이며 진행형이듯 우리는 길 위에 살다가 길 위에 따라 이동하고 길 위에서 또 죽어가는 길 위에 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주민 되기는 많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영시하고 길 위에서 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고정관념이나 고정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변화의 가능성을 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마드 유목민은 우리의 인생을 그려내는 개념입니다. 바로 노마드가 이주민 되기의 핵심 개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또 조선족 분들 등등 그 이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주민의 배치는 어떠한가요? 예, 우리 사회에서의 이주민의 배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공동체의 경우에 어떻게 외부로부터 열리고 자율적으로 바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방인을 환대하고 소수자를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 공동체가 열리고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민은 타자로 식별되고 배제되는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반말을 이 사업장이나 이 공장에서도 이주민들에게 반말을 띡띡하죠. 그리고 욕설을 하죠. 저는 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2세대가 지금 좀 성인이 되진 않았지만 성인이 될 때쯤에 굉장히 이 사회구조의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퇴행과 분리가 저질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주민을 만납니다. 이주민을 만나고 얼굴, 피부색, 말투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보거나 또는 식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일까를 얼굴을 색이랄지 피부색을 따라서 식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삶과 생활세계의 풍부함과 다양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피부색이나 어떤 말투나 얼굴을 통해서 규정 내리고 단정 내리는 것은 굉장히 뻔하게 보는 그런 것에 불과하고 굉장히 그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주민들은 말투가 서툴고 아이처럼 어눌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눌한 말이 언어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소수 언어가 이주민 속에서 발화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굉장히 상당히 그 소수 언어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수 언어로는 피지너, 크레올러, 그리고 방언, 지방어 등이 있죠. 언어 다양성의 입장에서 피지너와 이 크레올러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 사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부색이나 말투나 생김새에 의해서 쉽게 감별하고 그들을 뻔하게 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이주민들의 특이성이 있을 텐데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횡단하는 삶이 그 노마드의 특성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노마드는 횡단하는 사람이고 광야를 응시하는 유목민이라고도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명 내부로 들어온 노마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3D 업종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대표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낯선 타국으로 왔다는 것, 자국을 떠나서 자국의 친밀하고 유대적인 어떤 공간을 떠나서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을 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탈주랄지 탈영토와는
세상을 새롭게 개척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네, 이주민이 가진 그런 탈영토화의 능력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쩌면 비자발적으로 세계화의 시장에 내몰린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마드 개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생태학자인 천규석 씨 같은 경우는 유목주는 침략주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즉 국경을 따라서 매끄럽게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의 모습이 바로 이 자본의 노마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노마드라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노마드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어떤 이동하고 그런 것으로도 자유가 보여질 수 있지만 여행이 사실상 지배적 잉여성으로 포획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배적 잉여성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기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여행을 하는 것, 즉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미지의 곳으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를 얼마나 돌아다니냐가 노마드의 척도가 아니라 고정관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노마드의 척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국지적 절대성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뻔하게 보지 않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잠재성과 깊이를 응시한다 하면서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제자리에서 여행하는 법과 같고 또한 노마드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대안학교 선생님은 텃밭을 가꾸는데 도로 옆에 텃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고구마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딱 옆을 보니까 자동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강력한 노마드다,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 텃밭을 가꾸고 이 상추를 가꾸고 배추를 가꾸고 있었지만 가장 노마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투명인간 되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투명인간은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즉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감정노동을 하는 전화상담원,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 택배 배달원 등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런 투명인간들의 존재감 없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서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판사와 그 확성기를 든 민중을 비교하는 건데요. 법정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낮은 목소리로 판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죠. 판사는 아주 시끄러운 목소리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리에서 시끄럽게 집회를 하고 확성기를 들고 음악을 틀고 있는 민중이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소음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런 상황을 비교하는 어떤 칼럼이었습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낮은 목소리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칼럼이었고, 그 칼럼니스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칼럼은 투명인간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이 사회에는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많은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소홀한 상황이죠. 네, 그런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투명인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자신을 낮추는 겸양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적도 있지만, 그 성장주의, 성공주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기 PR이 그닥 이제 흠이 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질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일명 허세샷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돋보이고자 노력하는 현 시점에
투명인간 되기라는 단어 자체가 무척 낯설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투명인간 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공동체 회의 시간에 경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섬세하게 듣고 있는 호응하고 경청하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연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청중의 모습, 그리고 그 웅성거림이나 강렬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회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투명인간들이죠. 들러지 같다는 궁극의 사랑을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 투명인간 되기, 우주의 먼지 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우주의 먼지가 되는 것을 선택할 때 바로 궁극으로 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와 같이도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많은 자신의 것들을 증여하고 선물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있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 집 그 딱지가 붙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웃이 이렇게 그 감자 푸대를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 필요 없고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남기지 않고 준 감자 한 포기에도, 한 보따리에도 투명인간 되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연과 생명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굉장히 사랑을 전달하고 증여하고 돌봐주는 게 이 자연과 생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투명인간 되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투명인간 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명인간은 우리 삶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사랑과 감정, 정동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가야 될 실존적 상황에 직면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그 기차 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어느 날 이 대학을 다니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긴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남긴 건 어찌 보면 그 이름 없는 감정, 우정, 이런 어떤 비물질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만 그 무언의 어떤 메시지들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가는 게 우리 삶의 어떤 형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랄지 장기이전, 기부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지 않고 투명인간이 돼서 오히려 투명인간 안 되려고 지금 난리인 이 사회에서 투명인간이 돼서 많은 기부와 기여를 하는, 많은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 사랑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확보해서 재분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투명인간 되기의 실천과 함께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성 되기, 장애인 되기, 이주민 되기, 그리고 소수자 되기의 종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인간 되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소수자가 지닌 특이성들이 우리 내부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승철, 이윤경의 인문학 산책, 소수자 되기, 사랑은 곧 혁명이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사랑이 왜 혁명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